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집값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주택 마련은 주요 재산 증식의 방법. 캐나다 주민들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베이비 부모 세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뭐 중간 X세대도 있어요. 제가 업무를 봤거든요. MZ세대 모두 주택이 재산을 늘리는 주요 수단이다. 근데 보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았고요. 왜냐면 역사를 봐왔잖아요. 그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를 평생을 통해서 봐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X세대죠. X세대, 그리고 MZ세대도 뭐 퍼센트가 보니까 뭐 1,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택은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은 재테크의 아주 주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 응답자 49%는 주택 구입이 주식이나 다른 투자, 뭐 RRSP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고요. 또 60%는 10년이라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장기 투자죠.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큰 증가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35%는 코로나가 발발 직전인 2020년 1월보다 지금이 내 집 장만의 최적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명 중 1명은 5년 안에 보유주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근데 이 코로나 발발 직전인 그때가 제일 싸지 않았나요? 지역별로는 거기보다 좀 더 떨어진 데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은 훨씬 높으니까 좋은 시기인지 그때보다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아마 35%는 지금이 최적기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올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지금 굉장히 다시 또 핫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뭐 저런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 주택 시장의 상황에도 집장만을 생각하는 주민이 특히 많으며 모든 연령층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자료를 보여준 거에서는 퀘벡주가 가장 집 사는데 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중부지방, 그리고 밴쿠버 지역이나 토론토 지역은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가장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계속 올랐으니까. 오른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돼가지고 집을 사야 돼. 집을 사고 싶어. 근데 중부지방이나 퀘벡 같은 경우는 집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사실은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요. 그냥 사면 오르는 지역에서는 뭐 공부보다는 일단 사는 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죠? 토론토나 밴쿠버 지역은. 네, 그래서 오히려 토론토, 밴쿠버 지역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더 사고 싶어하고 주택 투자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시진핑이 22일 가운데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국빈 방문을 하는 건요, 러시아에서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이제 초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뭔가 필요한 입장인 거죠. 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황 이런 것들이 휴전이 될랑말랑 서로 간의 이익이 지금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뭔가 중재, 뭔가 지금 그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이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거를 명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요즘에 지금 굉장히 위기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중국 경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평화안을 이끌어낸다면 자기 위상이 올라가니까 서로 간에 이익이 지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를 해야 점령하고 있는 데를 러시아는 유지를 하고 싶을 때 빨리 끝내고 싶겠죠. 사실상 속으로는. 근데 시진핑도 뭐 점령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개발권을 얻어낼 수 있고, 푸틴도 이쯤에서 보기 좋게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익이 맞고 있는 구조이긴 한데, 근데 미국이 당연히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휴전은 중국 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 자, 러시아는 재정비에서 또 침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 미국까지 대화가 지금 안 끝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상.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폭격으로 주택가 불이 타서 우크라이나 주민이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런 거는 보면은.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지금 뭐 점령지에 대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뭐
재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해결이 안 난 상태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이익이 지금 다 안 맞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대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지금 전쟁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들이 지금 뒤에서 도와주면서 겨우겨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갑자기 중국이 지금 숟가락 지금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밥상 차려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 단계에서 중국이 갑자기 큰 숟가락 들고 훅 들어오니까 지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나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용납을 절대 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진핑은 이때 숟가락 안 넣으면 절대 못 넣으니까 훅 늘려 그러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서로 간에 지금 결판을 낼지 계속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SVB 은행발 지금 은행권 불안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요. 아니, 그때 바로 끝났나? 막 그냥 평범하게 그냥 끝나고 주식 확 오르고, 그리고 또 그 금리는 이제 안 오를 것 같아. 더 이상 최소한 동결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잘 해피엔딩으로 되나 그랬는데, SVB 은행 모기업이 미국 당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인데 이 기업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잃어버렸죠. 엄청나게 자산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근데 파이낸셜 모기업조차도 지금 빚이 너무 많아져서 당연히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팔았겠죠. 잃어버린 건데 기업을. 근데 거기서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 되면서 은행권이 다시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 옐런 장관도 엄청나게 수요를 해준 돈을 대출을 해줬는데도 또다시 작은 은행들이, 지방 은행들이 위기가 되니까 JP 모건 체이스에서도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또 작은 은행들한테 대출해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연준이 지금 대출한 규모인데 1,528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8년이에요. 이게 2008년이에요. 2008년에는 1,110달러를 대출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마 팬데믹인가 보네요. 이번에는 1,528달러를 대출했다고 합니다. 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돈들을 지금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다시 금융위기가 오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SP500은 0.92% 현재, 그리고 다우존스도 1.0%. 뭐 이거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국제유가는 지금 연일 계속 하락세예요. 그래서 66.84까지 떨어졌고요. 오늘도 아까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4% 이상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서 2.21로 다시 회복은 됐네요. 그래서 기름값이 지금 제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BCG 근로자 연봉 얼마나 올랐나? 통계청 2021년 BC 연봉값 중앙값 전년 대비 7.2%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네, 근로자 수는 팬데믹 이후에 더디게 회복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회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금 임금을 올려서 사람들 찾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근로자 수가 확 되거나 오버 돼버리면, 아웃넘버 돼버리면 당연히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안 오르죠 도대체? 여러분은 올랐나요? 통계를 보면 다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올랐다고 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오르는 걸까요 도대체?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올랐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오른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케어레이드, 간호조무사죠. 간호조무사들은 케어레이드가 이번에 가격이 올라서 28달러를 봅니다. 근데 간호사, LPN 간호사 엔트리 레벨이 28불을 벌어요. 그래서 똑같아졌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가 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엔트리 레벨에 들어온 LPN들은 막 엄청 억울해요. 왜냐하면 책임은 굉장히 크고 일도 사실 더 어려운데 케어레이드랑 똑같이 벌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도 케어레이드 일하고 싶다고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서 LPN 뭐 간호사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언제 올릴지는 여전히 지금 물음표인 상태라서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하긴 해요. 자,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 물가가 102% 폭등, 금리가 무려 7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으면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80% 이자를 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가는 더 빨리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너무너무 세지만 물가는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도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경제활동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저 캐시를 들고 다니면 여기 보시나요? 여기 돈이 지금 캐시를 지금 뭉텅이로 내고 있는 거? 조금 막 아프리카처럼 막 이렇게 뭉텅이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한 뭉텅이 돈을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물가가 가장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무조건 사가지고 막 물물교환 하든지 막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이제 우리는 한국이나 캐나다나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됐었고 통화 정책도 굉장히 안정화된 나라다 보니까 저렇게 물가가 폭등하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번에 처음 겪게 되는 건데, 우리가 뭐 10% 상승하는 것도 우리가 물가가 폭등했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가가 뭐 102%씩 폭등하면 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나름대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78%를 확 올렸던 이유가 아르헨티나가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구제금융 받다 보니까 그 돈이 이제 외부로 안 새나가게 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이 IMF에서 금리 올려라 얘기를 했대요. 물가랑 좀 어느 정도 맞춰야지 돈이 이제 안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78%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르헨티나 이런 정도면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 부동산 가격도 매년 2배씩 팍팍 튀나?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 자료를 읽어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긴 오르는데 뭐 2배, 3배씩 팍팍 튀지 않고 안정화된 게, 부동산 거래는 미국 달러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 달러를 살려면 그 아르헨티나 돈을 더 환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집값이 형성돼 있고 안정화돼 있다 보니까 집값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물론 오르긴 올랐죠, 저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크고 저기 집값이 정말 2배, 3배 뛰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로 부동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동산은 안정화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처음 보고 놀랍다, 저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자릿수 월세 증가율, 주택 공급만이 해답.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 하죠. 밴쿠버도 그렇고 지금 많은 임대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가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임대를 엄청나게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 옛날에 한번 준비하다가 말았었는데, 스웨덴은 국가별로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오르락 내리락 거의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오른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임대 주택 공급률이 높은 나라가 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올랐을까 보니까, 국가에서 무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거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뭐 무작정으로 공급될 수 없다 보니까 공급이 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나이일수록 임대주택에 살다가 5년인가 10년인가 거주를 하면 의무 자기가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뭐 제2, 제3의 임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점점 비싸지고 결국은 거기서 나가게 되면 그 임대 시장으로 나가야 돼. 민간 임대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데 공급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정말 안정적으로 가장 높게 오르는 나라가 또 스웨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공급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임대를 공급해봤자 결국 당장은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사람들이 임대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그래도 가격 공급자끼리 경쟁이 많이 붙으면 가격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주택 공급, 시장에 맡겨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주택 시장의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임대가 가장 높게 올라간 도시는 캘거리라고 합니다. 네, 저도 1150불 받다가 1300불 내놨는데 바로 나갔어요. 근데 매도가 되면서 그건 이제 캔슬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캘거리가 그냥 그 캐피털 게인 말고 나는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